예, 오늘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증시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 다시금 논쟁이 되고 있는 중국의 인구절벽 논쟁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구절벽 하면 우리나라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 얘기 나누기 앞서서 지난 한 주 동안 이슈가 됐던 미국 증시 이야기부터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는 경기 문제가 좀 많이 얘기될 겁니다. 예.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복합이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번 주에 특히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뉴욕 연준 총재의 인플레 피크아웃론, 정점론 이것이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캐스터분께서도 아까 레리 서머스 교수가 미국 경제 장기 침체가 된다 하는 이 얘기를 전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플레 피크아웃과 함께 이번 주는 경기가 되는데 경기에 대해서도 피크아웃론이 나온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일단 인플레 피크아웃은 워낙 관심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쳤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2.8%대로 다시 올라갔죠. 네. 이게 한때는 2.6%대에서 2.8%대다 보니까 이번 주 수요일에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될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는 지금은 테슬라의 실적보다도 오히려 트위터라든가 이런 적대적 애매나 관련된 이런 쪽이 테슬라의 실적보다도 더 이렇게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관심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적대적 M&A는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나스닥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 수요일에 테슬라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올 때는 테슬라가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외환시장도 지금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국 자본의 유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100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100.5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이 엔달러 환율이 속절없이 무너져서 126엔대에 갔거든요. 그만큼 엔화 약세니까 달러 강세, 달러 인덱스 엔화 비중을 감안하면 이렇게 100.5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경기와 함께 이번 주에 원달러 환율 움직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 자본 이탈세가 지속되니까 원달러 움직임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주는 경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중국의 한국 경제 입장에서 영향이 높은 중국 경제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됩니다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내일 발표됩니다는 하루 전에 보통 알려지기 때문에 IMF의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가 오늘 발표하느냐 내일 발표하느냐 아마 이렇게 언론을 보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정도에는 알려질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중국의 성장률도 1분기 성장률도 4% 깨지느냐 그다음에 세계경제 성장률도 4% 깨지느냐 하는 이 문제에서 월가에서는 경기 문제 관련해서 아라비아 숫자로서 4가 지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 피크아웃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입증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달 말에 1분기에 미국 경제의 속보치가 발표되는데요. 역시 또한 전분기 대비 연율로 보아서 지난 4분기의 성장률이 6.7%를 감안해 볼 때 성장률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 경기 문제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발표될 중국의 1분기 성장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을 텐데 일단 목표치 5.5% 안팎은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네, 중국은 이제 목표치라는 개념이 없죠. 지금은 이제 지난해에서부터 목표치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적 성장률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 언론에 나오는 목표치 5.5%는 잘못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선에 밴드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다. 지금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경제가 안 좋다 하는 이것은 다 알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국내 증시에 투자하시는 동학개미들이 현명하시거든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지난 주말에 NPL이라고 해서 이건
중국의 대출 금리가 LPR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보면 대출 우대 금리라 이렇게 표시할까요? 이게 이제 선행격에 해당되는 MPR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중국 경제가 이렇게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난주에 한국 코스피도 떨어졌습니다는 아시아 증시, 특히 중화경제권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인경제권, 화인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권의 증시가 상당 부분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발표되는 성장률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MPR의 금리가 동결한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중국이 이렇게 LPR 금리의 선행격인 MPR 금리를 이렇게 동결하다 보니까 1분기 성장률이 나쁘지 않지 않느냐, 경기 부양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나쁘진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으로 낙관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네. 비관적인 측면에는 경기가 안 좋은데 미국의 페드가 금리가 올리는 빅스텝을 올린 상태에서 만약에 중국의 금리가 떨어지면 펀더멘털이 안 좋고 미국이 금리 올리고 그다음에 중국은 금리를 내릴 경우에는 외국 자본이 이탈이 돼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걷잡을 수 없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은 나중 문제고 미국의 금리차 확대에 따라서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MPR 금리를 동결하고 LPR 금리를 동결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시장에서는 워낙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동결 자체가 증시 악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발표되는 1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4%가 붕괴되느냐, 붕괴되면 경기 부양책 나온다. 붕괴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지금의 중국의 경제 총책을 맡고 있는 러카창 총리가 지급 준비를 인하한다든가 그다음에 LPR 금리, 대출 우대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뉘앙스를 비친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1분기의 성장률이 4%대는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최악의 경우 작년에 1분기의 성장률이 18.3%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또 중국이 올해 1분기에 베이징 올림픽에 따라서 경제 재봉쇄 이런 걸 좀 감안해 볼 때 4% 밑으로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가능성이 높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딱 나올 때는 내일 LPR 금리래요. 대출 우대 금리라든가 지급 준비율이 중국 인민회로부터 결정하는데요. 만약에 4% 밑으로 떨어지면 이건 사실 LPR 금리라든가 지급 준비를 낮춰서 경우에 따라서 유동성 확대 조치까지 같이 나와서 중국 경기 부양에 나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중국 경제가 이전만 못하다는 거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의 인구 절벽 논쟁 굉장히 가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구 절벽 논쟁은 아마 앞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상으로 세계 경제 입장에서 많이 거론될 겁니다. 아마 오늘부터 진행되는 IMF 총계총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제가 잡힌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한국경제신문의 이면에 굉장히 화제성 있는 기사가 나갔습니다. 제가 만약에 편집국장이랑은 일면으로 탑으로 돌릴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워낙 우리 편집국장님께서 다른 쪽에 이렇게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이면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아주 중요한 기사가 한국이 내국인 기준으로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년 들어서는 5천만 명이 붕괴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인구 절벽이거든요. 그런데 인구 절벽에서 한국이라든가 중국 쪽에서는 1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최대 일간지인 파이낸셜 타임스가 중국의 인구가 감소했다. 근데 중국 정부는 이 인구가 중요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시진핑 정부는 감소하지 않았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인구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0.03% 증가한 거로 나왔습니다. 0.03%는요. 중국의 공식 인구가 14억이고 그다음에 호적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보면 17억 명인데 0.03% 사실상 정체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맞는 게 아니냐 해서 1년 전에 제기를 했던 인구 절벽 문제가 지금 가시화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에 사망자 수가 좀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절대 인구가 줄어든 게 아니냐 해서 지금은 한국과 중국이 주도된 인구 절벽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인구가 가장 관심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세계 인구의 14억, 17억,
공식 14억, 비공식 7억 정도로 감안해 보면 지금은 세계 인구 구조를 볼 때는 2차 세계 이후에 메이붐 시대들이 고령화 문제를 해서 이제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계층이고요. 이번에 그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앞서 이제 우리 정의설 특파원께서도 미국이 저소득층들은 아무리 미국 경기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일자리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새로운 각도의 루이스 전환점입니다. 이 루이스 전환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중국에서 노동 집약적 산업이 될 때 농촌에서 노동력 공급이 되면 임금 코스트가 증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에서 저렴 문제에서 이 저개발국, 아까 이제 정의설 특파원께서도 미국의 노동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빈곤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개발국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루이스 전환이다. 또 다른 각도에서 루이스 전환점이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중국의 인구 절벽 문제는 노동시장에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해 볼 때 중국마저도 절벽되면 네. 앞으로 뭐냐 세계 경기라든가 임금 수준이라든가 임금 수준에 따라서 인플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중국의 인구 절벽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게 그만큼 중국의 인구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조금 길게 보면 예. 지금 이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가 아주 피부적으로 시청자분에 돌아오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1990년대에 빌 클린턴 정부 시절에 그때 당시에 성장은 높아졌는데 물가가 낮아졌다. 네. 그래서 저물가 고성장, 고성장 저물가. 그래서 종전에 이뤄놓은 성장이 높은 물가도 올라가는데 왜 성장이 높아졌는데 물가는 낮춰지느냐 하는 골디락스 국면이 이렇게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그 지금의 그 세계 경제는 중국과 그다음에 세계 경제와 스위스팟 최적 조합을 가지는 상태였었거든요. 자, 그때 당시에 빌 클린턴 정부의 미국 내에서는 사실은 인터넷이라든가 제3의 산업혁명이 되면서 네트워크만 깔면 깔수록 생산 능력이 증대되니까 자, 성장은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공급 능력이 확대되니까 물가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인터넷에서 시발된 제3의 산업혁명 때문에 빌 클린턴 정부 시절에 고성장 저물가의 골디락스 국면이 온 게 아니냐 이 요인이 있습니다는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1990년대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세계 노동시장에 들어오면서 세계 노동시장에 들어온다는 것은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공급에 해당되는 노동력이 들다 보니까 고성장되고 물가가 안 올라가겠죠. 이런 측면에서 사실 1990년대에 이렇게 세계 경제 호황을 가져왔던 거거든요. 자,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자막을 돌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의 중국 인구의 절벽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 여기 이제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찰스 굿 하트라는 세계 인구의 대전환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 세계 인구가 감소될 때는 지금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가 10%, 세계 물가 상승이 10%가 이렇게 넘을 것이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관심이죠. 또 한 가지는 세계 노동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저개발계 루이스 전환점이 있는 상태에서 중국 인구마저 이렇게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않을 때는 그만큼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경기가 돌아야 되는 문제죠. 돌아야 되는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도 증폭시키고 세계 경제 성장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이번 세션에도 IMF의 총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세션에 등장할 만큼 인플레 이상으로 세계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만 보면 솔직히 중국의 인구 추이만 봐도 지금 최근에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이 방송이 이제 다른 방송과 달리 경제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또 시청자 여러분 저보다 훌륭하시기 때문에 다들 그 경제 감각이 높으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걸 좀 이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정 PD께서 그래프 총수요, 총공급 곡선이 준비가 됐는지 총공급 곡선과 총수요 곡선이 여기서 보고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그 경제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이제 경기 문제는 성장률 되고 인플레 문제는 물가 상승률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노동시장과 그다음에
투자 시장에 해당되는 소비 투자 시장 해당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총수요 총국곡선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경제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잘 알 거렇게 보이는데요. 자, 저기서 AS1, AS2 요게 이제 Aggregate Supply 총 공급 곡선이라는 표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다음에 AD 1, 2 하는 것은 Aggregate Demand 총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인구를 한번 보면 인구 증가다. 그러면 자, 시청자 여러분 저 AGS1에서 AGS2로 총 공급 우출 이동된다. 우출 이동된다. 즉 AGS1에서 AGS2로 우출 이동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장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물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자, 중국의 인구가 증가했을 때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물가가 떨어지니까 고성장 저물가. 골드락스죠. 골드락스. 그래서 1990년대에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편입되면서 골드락스 국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인구가 감소될 때는 AGS2에서 AGS1으로 다시 거꾸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장률이 떨어지겠죠. 성장률 감소. 물가는 거꾸로 올라가겠죠. 물가는 거꾸로 올라가니까 자, 바로 경기 침체하에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세계 경기를 얘기할 때 물가 문제와 함께 뭐 스태그플레이션, 슬로우플레이션 이런 얘기가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최대 화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인구 절벽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저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인구 절벽이 될 때는 세계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여부가 되는 거고 세계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되면 한편에서는 성장률 떨어짐에 따라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데 물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인플레 촉발되니까 자, 지금 세계 정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고 또 한 가지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자, 각종 긴축하면 페드 입장에서도 금리를 올리면 자, 레리 서머스 교수가 경기가 침체되는데 경기를 더 침체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 이 측면에서 정책 대응, 각국의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정책 대응과 그다음에 자, 소득이 감소하는데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국민들의 경제 고통은 늘어나겠죠. 그렇죠. 종합적으로 모든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세계 경제 핫 이슈로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인구가 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인구가 또 각국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페드리베트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가장 일선 목표가 가장 중요한 물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물가 문제에 있을 땐 여유로운 거고 자, 물가 문제에 고통스러우면 지금처럼 페드 입장에서 고충스러운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중국이 세계 노동시장에 노동이 순조롭게 편입될 때는 앞서 말씀같이 저물가의 고성장, 골드락스 국면이라 했죠? 물가가 낮죠. 부담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물가가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당신네들 국민 세금 가지고 그렇게 많이 임금 주는데 임금 주는데 물가가 안정돼서 뭐 오는 거냐? 다른 쪽을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페드 입장에서는 2012년서부터 페드 설립 역사상 가장 큰 변화라는 고용 창출을 물가가 안정됐으니까 고용 창출이라는 뉴얼 맨데이트 양대 책무로 설정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페드가 이렇게 그 고용 창출을 우선함에 따라서 결국 ECB 쪽에서도 전부 뭐냐 그런 쪽으로 갔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 사태, 인플레 문제가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금융 완화를 과감하게 추진했던 거죠. 금리 낮춰, 돈 공급해. 이게 인플레 문제가 있었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 여유가 줬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인구 절벽 논쟁이 됐을 때 어떠냐? 지금 페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다. 자, 일선 목표는 인플레가 불어나니까 지금 세계 모든 국가들이 금리를 올린다. 그다음에 실제로 금리를 올리는 국가들도 있고요. 는 출구 전략에 나서고 있죠. 물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중국의 인구가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세계 경제에 복합 경제에서 보면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중국의 인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측면도 많은 부분에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이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부담하니까 지금 당초 예상보다 금융위기 때보다는 출구 전략을 서둘러 추진하는 거죠. 이런 각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통화 정책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경기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인플레 문제 때문에 다시 긴축 정책에 나설 때는 앞으로 경기 어떻게 되느냐. 레이 서머스가 미국이 지금 세계 경제에서 잘 나간다는데 미국 경제가 침체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 장단기 금리차에서 여러 가지 이게 경기 침체 신호는 아니다 하는데요.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 경기에 대해서 침체 우려가, 둔화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초반엔 긴가민가 했다가 지금 경기 침체 우려로 많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각도의 베테랑은 그런 원인으로 이 중국의 임금 문제를 많이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국이 인구 절벽 현상을 보이면 세계 경제 입장에서 최대의 난제가 되는 게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러던데 이건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상 지금 세계가 금융 위기 이후에 그다음에 길게 보면 중국의 노동시장에 이렇게 순조롭게 공급될 때는 물가가 부담이 없었다 그랬죠. 물가 부담이 없으니까 금리 안 올렸죠. 네. 금리 안 올렸죠. 자, 어떻게 이제 IMF에서 이렇게 표시했냐면요. 그동안 물가가 안정되다 보니까 IMF 지금 충계총회를 이제 사실은 지난 주말부터 세리머니가 돼서 시작은 지난 주말부터 시작했거든요. 오신 분들이 이제 사전 행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진행을 이행국께서도 많이 진행하셨네요. 사실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분들이 오는 중에 이 빚이란 얘기 이런 빚의 복수라는 리벤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 그동안 저금리다 이런 측면에서 IMF 입장에서 짓지 않는 개로 표시했던 것이 인플레입니다. The dog that didn't bark이라는 표현을 해서 사실 짓지 않는 개로 표시했던 것이 인플레입니다. 근데 인플레 문제가 지금 였습니까? 그래서 IMF 입장에서 이 짓지 않는 개로 표시했던 것이 지금 멍멍 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크게 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개가 짖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짖으면 똑같은 데시벨을 하더라도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저금리에 이렇게 잠복돼 있던 빚 무서운지 모르고 썼던 이런 것이 인플레와 함께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의 MZ세대, 영끌 세대들도 빚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는 미국의 지난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가 넘었습니다. 서프라임은 8%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출금리도 지난번에 이렇게 금리를 한번 쉬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올리다 보니까 다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리길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면을에 잠복돼 있던 이런 문제가 자 보십시오. 경기 둔화하면 소득 수준 감소했죠. 예. 물가가 올라가면 사실 실질적으로 빚 상환 능력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에 금리 부담이 올라갑니까? 그러면 빚 상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인구 절벽 문제, 한국도 그렇고 인구 절벽이 되면 그동안 빚 무서울고 썼던 이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지난 주말에 윤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복합위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복합위기 문제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경고성 찬에서 많이 거론되는 거다. 그리고 실제 정황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위원님께서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내용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내부에서도 인구 절벽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최근에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이 편집장이 바뀌고 나서 굉장히 내용이 충실해지고 남이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한국경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집어낸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독자로부터 지적을 받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국인 기준으로 5천만 명이 처음으로 붕괴된다. 이건 인구 절벽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 절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 달리 아파트문하고 노후 준비를 위해서 주식 비중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인구 절벽이 우리나라에서 오면 자산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강경사 여기서 줄입니다는 새 정부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 자산시장 경기적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구 절벽 문제, 정부 문제 사전에 좀 대책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중국의 경제 성장 그리고 중국의 인구 절벽 문제가 미칠 영향과 변화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